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활습관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특히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뉘앙스를 봤을 때 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저도 사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병에는 이름에 다 정답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동엽 씨가 이해한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했던 것들이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 뭔가 좀 그 악효과를 내서 돌아오는 그런 병들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 같은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거북목이 된다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약간 이렇게 항상 발을 좀 꼬고 앉거나 비뚤게 앉잖아요. 그게 이제 허리가 좀 뒤틀어진다거나. 골반 같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렇게 보면 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 습관병 중에서 당뇨병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당뇨병 하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저는 그냥 뭔가 저희 또 할아버지께서 약간 당뇨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합병증이 오면은 뭐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을 뭐 이렇게 자른다 이런 좀 약간 항상 센 거부터가 기억이 나요. 그 괴사가 돼가지고 뭐 그런 것도 뭐 뇌졸중이 또 올 수도 있다고. 예, 합병증이 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 아는 친구 중에 돈이 엄청 많은 친구가 있는데 나이는 저보다 어립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엄청 우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돈도 있고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우울하냐 했더니 형, 저 당뇨예요. 딱 그러는데 돈도 필요 없고 뭐 다 필요 없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당뇨란 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뇨병의 편견을 깨고 10년 전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지만 당뇨병 약을 드시지 않고도 생활 습관으로 극복해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당뇨 전문가 한의사 신동진 원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혹시 이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가 우리 또 원장님이신 거죠, 오늘?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시기에는 너무나 지금 혈색이 좋으세요. 당뇨병과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종대왕님도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동이로 물을 드셨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어요.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이 음식 먹어보고 또 다른 분은 하시는 것처럼 잡곡밥, 밥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와 잡곡밥, 그리고 콩, 두부, 고기는 완전히 끊고 어떤 당뇨는 곡식 때문에 생긴 거고 어떤 당뇨는 육식 때문에 생겼구나라고 왜 이렇게 상반되는 식이요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유전자 체질론이라는 건요. 이 다음 지노그래픽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외국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발! 안 돼! 알려줘요! 길게 해! 다음 시간 편성해 빨리! 제발 알려주세요. 부장님! 조금만 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만나서 반가운데요. 일단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가 아까 전에 시작 전에 생활 습관 병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런 병이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는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게 지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그런 분야거든요. 라이프스타일 메디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전문가 양성 과정이 생겨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생각하셨듯이 이 생활습관병이라는 게 내 생활 속에서 어떠한 습관들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맞으셨는데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 쪽으로 생각하고요. 자세 때문에 척추가 그렇긴 한데 내과적인 문제들도 생활 습관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습관 의학에서는 6가지 포커스를
두거든요. 네. 우리가 살면서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잘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 포커스들 6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드시는 거 있죠. 네. 잘 먹어야겠죠. 예. 또 잘 자야 됩니다. 잘 자고요. 네. 그리고 네. 또 잘 항상 움직여야 돼. 그렇죠. 잘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이 필요하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 사회생활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의 문제.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가 있는데요. 약물에 대한 중독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6개 분야로 전문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생활습관 의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강연으로 대중에게 이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원장님을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서울대학교에서 네. 생물학과를 졸업하셨더라고요.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신데 원래 생물학자가 꿈이셨나요? 네, 그랬었습니다. 정확히는 서울대 생물학과는 졸업은 안 했습니다. 들어가기만 했고요. 네, 2년 정도 공부하다가 제가 진로를 바꾸게 됐는데 서울대 생물학과 들어갈 당시에는 제 꿈이 있었죠. 제 꿈이 그 당시만 해도 이디오피아 난민 문제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기아 문제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먹만한 쌀을 만들어서 세계 식량난을 해결하겠다. 이런 꿈을 안고 이제 한토리.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이디오피아 얘기하는 거니까 저희랑 연배는 비슷하네요.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때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네. 너무 젊게 봐주는 것 같은데. 예,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쌀이 부족해서 기아 문제가 생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세계 식량 남아도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진로를 조금 변경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한의대를 다시 이제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쌀이 많은데도 저까지 이동이 안 되면 운송업으로 갔어야죠. 갑자기 한의사는 너무 셀것 같잖아요. 어쨌든 그거 쌀 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꿈의 크기를 조금 줄여서 줄여서 우리나라에서 아픈 분들을 좀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 오늘 근데 강의 주제가 제목이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인데 혹시 이 당뇨병에 걸린 한의사가 우리 또 원장님이신 거죠 오늘?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시기에는 너무나 지금 혈색이 좋으세요. 당뇨병에 걸렸으나 당뇨병과 친구로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또 당뇨 가족력도 있고 제가 예전 당뇨 전 단계도 한번 이렇게 얘기 들은 적도 있고 굉장히 당뇨에 관심이 많고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약 없이 또 이거를 또 잘 이겨내셨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 비법을 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부터 4주에 걸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제가 경험한 것들, 그래서 당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법, 그리고 당뇨와 친하게 지낼 정도로 혈당 관리를 잘하는 법, 이러한 것들을 심찬하게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제일 친한 동생 한 분이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진짜 당뇨라고 정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당뇨 걸렸어요 형 한마디에 더 이상 어떻게 위로해줘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하신 말씀 저도 들었거든요. 이 일과는 이미 다 이루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당뇨병에 걸렸으니 눈앞이 깜깜하겠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의료인이지 않습니까? 제 몸에 당뇨가 찾아오고 있는 걸 한참 뒤에야 알게 된 거죠. 제가 보통 당뇨에 걸리면 요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증상들이 있으실까요? 오줌에 거품이 생긴다. 그것도 한 가지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이진 않지만. 그리고 또 좀 혈색이 좀 어두워진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공복에 너무 많은 것들을 먹고 막 그러면 혈압이 확 올라온다든지. 혈압이 같이 올라간다. 부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저에게 나타난 증상들은 이런 증상입니다. 심한 갈증?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공복감이 심하죠. 잦은 소변. 그리고
갈증이 많아져서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소변을 보는 횟수 그리고 양도 많아지게 되고요. 체중이 쭉쭉쭉쭉 빠지게 되죠. 많이 먹는데도 빠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피로가 없어지질 않아요. 네. 저는 어떻게 이제 발견하게 됐었냐면 제가 굉장히 몸이 피로했던 거예요. 그리고 체중도 조금 늘어난 상태가 이제 조절이 안 되니까 운동 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해야지 하고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으로 막 이렇게 쇳대를 잡고서 막 이렇게 후두르는 그 운동을 했단 말이죠. 연습하면서. 예. 그랬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손이 안 펴지는 겁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손이 안 펴져요. 피려고 해도 안 펴져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 손으로 하나씩 이렇게 손가락을 피고 나야 그때부터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내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했구나. 그래서 내가 손이 이게 약간의 염증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동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한의원 바로 앞에 내과 원장님이 계세요. 내과가 있고요. 그 원장님하고 점심을 이제 자주 같이 먹는데 하루는 신원장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먹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한 시간에 큰 잔으로 물을 2컵씩 마시고 화장실도 자주 갑니다. 그랬더니 이따 끝나고 우리 내과에 오시게 해가지고 거기서 혈당을 쟀는데 혈당 2시간 이후에 식후 2시간 이후에 혈당이 정상이 140 아래예요. 근데 제가 쟀을 때 379가 나온 거예요. 와, 거의 굉장히 높은 혈당. 2배 한참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혈당 수치를 보시고 원장님께서 당뇨병인 것 같다. 네?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눈앞이 이제 깜깜했었죠. 근데 지금 말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아까 그 우리 원장님의 증상이 저 지금 체중 감소 하나 빼고는 다 저하고 해당됩니다. 그러세요? 네. 당뇨는요, 참 다행스러운 게 저렴하게 내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각 가정마다 온 가정에 혈당계 하나씩은 구비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동엽 씨도 혈당계 없으시다면 하나 구입을 하셔서 구입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당뇨가 또 굉장히 무서운 이유가 또 합병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당뇨가 무서운 이유는 합병증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아서 피로하다? 생명의 위험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피가 끈적끈적해지면서 각종 혈관에 질환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기억나시는 합병증들 있으세요? 무서운 합병증. 아까 우리 명선 씨가 이렇게 괴사가 된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뇨발이라고 부르는 거죠. 발 쪽에 괴사가 일어나는데 상처가 아물지가 않으니까 결국엔 잘라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합병증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심장마비 무섭죠. 급사하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생명의 치명적인 뇌졸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근경색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시력 상실 이게 굉장히 많이 불편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두려워하시죠. 왜냐하면 사람 몸이 만냥이면 9천냥이 눈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망막 혈관들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혈액이 진득진득해지면 이 미세 혈관들이 다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합병증이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옛 위인 중에 세종대왕님도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력까지 잃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세종대왕님의 기록들이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이런 데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양동이로 물을 드셨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갈증이 심하셨으면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눈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걸 지금으로 봤을 때 소갈병, 이제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이렇게 양동이로 먹을 정도면 그 영화 연가시가 생각나네요. 예. 네. 근데 소고기 이런 걸 엄청 많이 좋아하셨다고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었다 하는데 그거랑 당뇨랑은 상관이 있습니까? 음식 관련된 요인이 당뇨병 발생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차차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한의사인 저도 당뇨병 앞에서는 별 수가 없었습니다. 예, 당뇨병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이고. 근데 이제 문제가 한의사다 보니까 현재 치료약들은 대부분이 양약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약봉지를 한아름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 약, 좀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사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든 한의사의 자존심으로 좀 극복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 정도 먹었었는데 여러분들은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처럼 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의료진의 상담 하에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현재 현재 치료약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당뇨 그렇죠. 진단을 받고 나면 당뇨약 끊을 수가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췌장을 힘들게 한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현재 치료약의 종류를 좀 보면요. 우선 췌장이라고 있어요. 췌장이 인슐린 분비하는 기관이거든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췌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약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 외에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조정해서 인슐린이 더 나오게 만드는 약이 있고요. 또 간과 근육에 작용을 해서 혈당이 더 흘러나오지 않게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 보시는 것처럼 뒤에 짊어지고 있는 인슐린 주사. 종국에는 인슐린 주사제를 맞아야 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약 중에 문제점들을 보면 가장 큰 문제점, 췌장의 기능이 나중에는 없어지는 그런 후유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이 가장 강력한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릴이라는 이름의 약이고요. 글리메피리드라는 성분의 약인데 크기 굉장히 작아요. 보시면 가로폭이 1cm도 안 돼요. 1cm 정도 되고요. 팔자 모양의 약이잖아요. 근데 약 중에서는 크기가 굉장히 작게 보여서 이거 별거 아닌 약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약한 약이 크기가 가장 커요. 당뇨약 중에서. 그래서 이건 센 약, 이건 약한 약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약이 가장 강한 약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 약부터 조절하기 시작해야지 내 췌장이 좀 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 과연 당뇨병에 걸렸느냐. 그래 이런 양약들 조금 내 몸 관리를 좀 더 하면 끊을 수 있겠지, 줄일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인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원인들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밥을 많이 먹어서. 나 과식인데. 과식이죠. 예. 그리고 맛있는 거 절제 못해서. 맞아요. 아이스크림. 저 아이스크림 통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저는 31가지로 먹거든요. 31가지. 앉은 자리에서 다 먹는 그런 습관이 당뇨병 오기 쉽다는 거죠. 결국 운동도 잘 안 하고 그럼 비만. 뭐가 생깁니까? 비만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혈당을 확 올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이 힘들게 될 수밖에 없고요. 약물도 요인이 있습니다. 약물도요? 보통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는 꼭 써야 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꼭 써야 할 때가 아닌데도 많이 남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하고 같은 종류라서 혈당을 많이 높이거든요. 센 약들에 많습니다. 진통, 소염 효과가 가장 센 약이라서 관절이 많이 아프신 어머님들 드시는 경우가 있고요. 피부 안 좋을 때 드시는 경우들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유전 요인입니다. 유전? 어머니,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세요? 그러면 자식이 당뇨가 발생될 확률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걱정되시죠? 그렇죠.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그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당뇨가 생겼는데 우리 아이한테 이거 물려주고 싶진 않다. 그러면서 걱정하시는데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부모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세요. 그러면
자식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지 걱정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어봤어요. 당뇨병은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유전될 확률보다 낮아요. 네. 이렇게 다행이다. 말씀을 드리면 조금은 괜찮은 안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식으로는 당뇨는 유전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유전이 유전자의 유전보다는 생활 습관의 유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머님이 드시던 차려주시던 반찬, 밥 그대로 아이들 먹게 되고 또 계속 어머님 스타일로 먹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원인도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이제 내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럴까요? 내가 당뇨 환자가 되다 보니까 아니 너무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 보다 근본적인 원인 이게 뭐냐? 내가 아닌 세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당뇨병이라는 건 세포 입장에서 보면요. 포도당이 혈관 안에 남아돌아서 세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세포에게 포도당이라는 존재는 일감입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작업 반장인 거예요. 인슐린이 세포에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일감을 넣어주면 세포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포도당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을 걸어 잠갔어요. 세포가. 그럼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세포가 힘든 거죠. 일하기가 지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생된 게 당뇨병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하면 해결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일감 너무 많이 주면 안 됩니다. 결국 포도당이 많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동도 좀 해주고 맑은 공기도 쐬줘야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도 조금 덜어주고요. 이러한 것들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포들의 파업, 결론은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야, 음식. 예. 이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제가 초기에 이제 혈당과 싸움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음식 먹어보고 또 다른 분 하시는 것처럼 잡곡밥, 밥은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와 잡곡밥, 그리고 콩, 두부, 고기는 완전히 끊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혈당이 안 떨어져요?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요? 필요한 것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러지? 먹어야 되나? 워낙에 혈당이 높았었으니까 떨어지는 속도가 더디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야 이건 음식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닭곰탕 먹고 나서였어요. 닭곰탕이요? 네, 고기잖아요. 예, 닭곰탕. 닭곰탕을 밥 완전히 빼고 닭곰탕 한 마리 고기와 국물까지 다 들이켰습니다. 그 다음에 혈당을 쟀어요. 혈당이 뚝 떨어져서 나와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밥을 빼고. 밥을 빼고. 닭하고 국물만? 닭하고 국물 반찬만 먹었어요. 죄송한데 한의사님 요거 사업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한의사님 지금. 잠깐 의심스러운데요? 아니면 이거 저 뭐 밀키트 사업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습니다. 닭곰탕도 약간 뭐 소금 같은 거 간을 하게 되면 그렇죠. 짤 텐데. 그러니까요. 네. 간도 안 하고? 네, 아니 간은 했죠. 간은 했는데 간은 해서 했어요? 먹은 거예요. 예. 간은 했지. 그래서 야 음식의 문제 이게 해답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 다음에 저는 어디로 달려갔냐? 서점으로 달려갔어요. 서점으로? 네. 닭곰탕 맛집을 찾으러 서점에 갔나요? 가시면 한 장 자체가 네. 저렇게 건강 그리고 식품 건강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책을 다 꺼내보기 시작했어요. 당뇨와 관련된 부분들을 다 찾고. 네. 그래서 제가 딱 찾은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이. 약 없이 당뇨병 이겨내기라는 책이 있고요. 당뇨병에 밥 먹지 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말이죠. 이 두 가지 저자가 말하는 식단이 달라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달라요. 고기 절식법 대 탄수화물 절식법. 한 사람은 고기 먹지 말라고요. 한 사람은 밥 먹지 말아요. 둘 다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고기를 끊거나 밥을 끊거나 두 개 다 굉장히 극단적인 그렇죠. 식단이죠. 좀 극단적이죠. 하나는 단백질이고 하나는 탄수화물이거든요. 맞습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외국 사람. 외국 사람이죠. 맞습니다. 그 사람 닭곰탕을 모르나? 탄수화물 밥을 끊으라는 사람은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고 찾아보니 이미 이러한 식단
TV에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한 분께서는 완전 채식만 하시는 분이에요. 네. 현미쌀도 그냥 물에 불려서 생쌀을 드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고기란 전혀 없죠. 네, 김치도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는 고기, 밥이 없고 탄수화물 없이 고기와 채소로 이루어진 식단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식단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요 식단이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 식단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제가 또 생물학과를 지원한 학생으로서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연구를 시작했죠. 음식국 중독에 두 가지가 있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곡식 당뇨와 육식 당뇨가 있다. 어떤 당뇨는 곡식 때문에 생긴 거고 어떤 당뇨는 육식 때문에 생겼구나라고 이 가설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딱 떨어지네요. 왜 이렇게 상반되는 식이요법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대충 감은 오시죠. 한 사람은 외국 사람, 한 사람은 동양 사람. 유전자 체질론이라는 걸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저는 유전자 체질론에서 답을 찾게 됐습니다. 유전자 체질론이라는 건요. 이 다음 지노그래픽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외국에 있었습니다. Piece together how humans populated the Earth. Here's how it works. Historically, people close to each other tended to share more of those genetic markers, the little DNA typos passed on from parents to their kids, than they did with people on the other side. Over the last several years, the Genographic Project has studied the Y chromosomes and mitochondrial DNA of more than 500,000 people. 유전자를 추적을 하면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어디서부터 오셨는지를 찾을 수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오셨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 방식은 핵에 있는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두 가지를 보는 건데요.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예요. 어려우니까 이건 어머니의 유전자를 추적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저 파란색. 네, 여기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G라고 보여지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루트가 보이죠? 네,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보이시죠? 찾으셨죠? 여기서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죠? Y형 색채의 지도는 아버지가 온 경로예요. 아까 보신 건 어머니가 온 경로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는요. 북쪽에서 내려오셨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는 남쪽에서 올라오신 그런 민족이 현재 우리나라에 다수로 살고 있다. 그래서 남남북녀가 있나 봐요. 맞습니다. 저도 그 남남북녀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뭐 음식 중독에 뭐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그렇죠. 북반기 인류와 남반기 인류가 우리 한반도 민족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이 음식을 결정한다는 것이고요. 환경이 체형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두 종류의 코끼리가 있습니다. 메머드. 네, 누가 추운 데 살죠? 저 큰 애가. 덩치 큰 애, 메머드. 저건 그 덩치 작은 애는 더운 데 사는 인도나 아프리카 사는 코끼리죠. 이 두 코끼리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아주세요. 뿔. 아닙니다. 뿔보다 더 털도. 덩치 차이. 아니에요. 변. 눈에 보이는 거에서 고르시면 보이는 거에서? 보이는 거에서. 귀. 귀가 다르네. 정확합니다. 추운 데랑 더운 데. 추운 데 사는 동물은 귀가 작아요. 왜 그렇죠? 에너지를 뺏기면 안 되니까. 얼지 말라고. 체온을 뺏기지 말라고. 근데 더운 데 사는 코끼리는 키가 커. 이 방열판 역할을 하니까 열기를 나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동물을 있습니다. 와, 재밌네 이거. 두 종류 귀. 그렇죠. 정답 귀. 사막여우. 사막여우가 어느 쪽입니까? 왜 오른쪽. 그렇죠. 이거야말로 극단적인 귀네요. 맞습니다. 이거야말로 극단적인. 외계인인 줄 알았네.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입니다. 이러한 차이 인간에게도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좀 있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에스키모인과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의 체형 차이. 그럴 수 있어. 팔다리가 길면 어디 사는 사람일까요? 남방. 아프리카. 네, 맞습니다. 남방계일 가능성이 김민진 아나운서. 뭐 현재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조상분들의 유전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런 사람의 체형의 차이. 근데 여기서 볼 수 있는 건요. 추운 데서 사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고기, 생선.
고기 저장해서 얼어서 생선을 먹을 수 있을까? 못 먹고. 고기를 저장해서 고기. 네. 고기. 특히 그 내장 쪽. 네. 아까 코끼리 봤지 않습니까? 맘모스 잡아먹는 사람이 추운 데 사는 사람이 있겠어요? 더운 데 추운데. 추운 데 사는 사람. 네. 네. 사냥 기술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더운 데 사는 사람은 열매. 곡식이죠. 곡식. 네. 농경 아니면 열매를 따먹거나. 그래서 곡식을 우리 조상님들이 많이 드신 분이라는 걸 체형에서 알려면 팔다리가 기신 분은 나 고기네. 네. 곡식에 특화된 유전자를 갖고 계신 분. 곡식. 네, 동엽이는 에스키모네요. 저 에스키모. 네. 팔다리 짧으신 분은 육식에 최적화된 유전자를 근데 가지고 진짜 정확한 게 저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습니다. 그렇죠. 와, 진짜 찔리네. 근데 문제는 네. 중독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드시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형 차이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체형 차이뿐만이 아니라 체질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체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딴 게 있단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안 돼! 알려줘요. 길게 해! 다음 시간 편성해, 빨리! 제발 알려주세요. 장님! 조금만 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전에 돌입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음식을 가려야 되는지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야, 이걸 안 볼 수가 없겠네. 어떤 음식에 중독되었을지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일기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비율이 중요합니다. 8대2의 비율, 곡식 때문에 당뇨가 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정반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고기를 팔로. 고기를 팔로, 예. 밥을 반찬으로. 그 개인차를 극복하고 항상 높게 나오는 과일들 3가지가 있어요. 네.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고, 그거는 뭐. 그리고 또 하나 의외의 과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뇨 합병증 치료에 있어서도 한방적인 치료의 역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